결국에 공급망을 미국 땅 안에 아예 완성시켜버리겠다. 네. 글로벌 체인을.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3국 시장에서도 중국이 경쟁자로까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들었던 게, 네, 오늘 모신 분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시죠. 이주원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트럼프 2기 당선 이후에 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먼저 우리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AI와 관련된 반도체들 상당히 좀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바이든 때도 심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바뀔 어떤 현상들은 뭐가 있을까? 지금의 엔비디아라든가 관련된 AMD라든가 관련된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매출과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정부의 스탠스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서로 좀 결론이 모순되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이 됐던 거고, 그때 사실은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도 시장 경제주의를 신봉하는 민주당이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 큰 방향이 바뀌지 않았었죠. 좀 더 세련된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트럼프는 1기 때도 사실은 관세 위주로, 그러니까 징벌 위주로 중국 반도체를 제재를 했었고, 바이든 행정부로 돌아서면은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보조금 위주로 바뀌었잖아요. IRA도 그렇고 칩스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차이였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돼 있었고, 그거는 뭐 굳이 트럼프가 막 마가라는 슬로건을 제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런 슬로건을 쓰지는 않지만, 네. 사실은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의 전반적인 전 국민의 컨센서스가 미국 자국주의 위주로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로 보면 국수주의에 가까운 쪽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동안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사실은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권에 상관없이 이제는 미국의 방향으로 이제 트렌드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상황에서 이제 다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은 본인이 1기 때 했던 방향에 이제 일관성 있는 부분 내지는 민주당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트럼프는 계속 유세 기간에도 관세 얘기를 했었고, 그건 본인이 1기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약간 당근의 정책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우리는 뭐 벌칙을 주지는 않지만 미국에 공장을 지면 우리는 보조금을 돈을 줄 거야. 네. 이게 바뀌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유세 기간에 계속 반발했었죠. 왜 돈 많은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공장을 짓게 하냐. 무역 관세를 높여버리면 알아서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건데 라는 것들. 이거 따지다 둘 다 도둑놈 신보. 이게 사실은 미국을 제가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희들한테는 다 부담스러운 그렇죠. 정책들이고요. 사실 미국의 그동안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산시설들이 탈미국을 했었잖아요. 심지어는 미국 국적의 기업들조차도.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생산 라인을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더라도 금융과 서비스를 미국에 본사에 두고 생산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 활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부분 주요 고객들이 또 중국에 있기 때문에 고객 근처에 있는 것이 또한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네. 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 쪽에 대부분 생산 기지를 했던 것인데,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유통망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막혀버릴 수 있구나. 미국에서 한때 물류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었죠. 코로나 초기에 완전히 미국 전체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산 기지가 다 외국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미국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사재기 현상이 나오고 마트가 동인하고 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실은 생산 자체를 미국에서 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그것이 뭐 플레이그일 수도 있지만 뭐 전쟁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인 긴장 고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만과 중국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든지 하면, 그다음에 뭐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기 상황이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항상 해일과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안전하게 우리 땅 내에다가 대부분의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결국에 공급망을 미국 땅 안에 아예 완성을 시켜버리겠다. 네. 글로벌 체인을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뒀던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 생필품 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술력을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산업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같은 걸 비교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파트. 왜냐하면 그건 정말 맞는 방향인 게 제가 한 5, 6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되는 업종과 쇠퇴할 업종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때 가장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정말 핵심으로 탑 1, 2에 위치하는 것들이 2차 전지가 첫 번째였고 반도체가 두 번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면밀한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 제 보고서를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두 개는 정말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핵심이라고 판단했었고 그 두 개가 일단 우선적인 대상이 됐던 거죠. 사실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아마 확대될 겁니다. 뭐 네. 철강으로 조선으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건데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제재 수위는 높아질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그렇죠.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게 관세라고 했을 때 바이든 정부하고 달라진 것이 관세제 보편관세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관세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가지고는 한국 기업이나 일본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오는 유인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을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상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세 인상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아직은 행정부가 구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 행정명령들이 나오기 시작 막 쏟아져 나올 때에 그 관세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상무부 이제 그 대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선도 지금 2명 정도로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되든 누가 될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국이 아니라 보편적인 관세로 전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웬만한 것들은 미국이나 인근 어떻든 나프타 지역 쪽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는 유인이 일부 생기긴 하겠지만 근데 10% 정도의 관세로 공장을 지을 만큼 유인이 될 수 있을지는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관세 인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 인상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걸 떠나서 미국 전체의 지금 고물가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고금리 이걸 지금 다시 연착륙하려는 게 지금 미국의 고민이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피보팅이 이미 시작이 됐고 아마도 잘하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뭐 동결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로 고물가로 다시 간다라는 거는 약간 연준의 입장에서나 미국의 어떤 재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통화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는 낮춰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지금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세라는 얘기는 세수 감소를 지금 그렇죠. 얘기하기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위해서 결국에는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 다시 또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들을 동시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머니마켓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트럼프도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머니 흐름이라든지 그 파급적인 효과가 어떻게 미칠지 모르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효과를 잡으면서 또 2년 뒤에 바로 닥치게 될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 일반 유권자들에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사실은 당면 과제인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관세 정책에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 보편적 관세가 되게 하면 한국 기업들한테도 타격을 입게 되는 섹터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보통 한국 수출하면 이제 중국이 첫 번째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산자부에서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최근에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 의존도를 좀 분석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 금액 기준으로 상위 탑 20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대상으로 1위국인 품목이 몇 개나 되는가, 미국이 수출 대상 1위인 품목이 몇 개나 되는가 조사해봤는데 금액으로는 중국이 아직은 조금 앞서 있어요. 그냥 반도체 때문에. 네. 반도체가 1위에 있는 수출 품목인데 아직까지 그거는 중국이 제1 수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까지도 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아서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은 상위 20개 품목 전체도 중국 쪽에 더 비중이 높긴 한데 이게 품목의 개수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하나를 떼놓고 보면은 어쩌면 금액으로도 미국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개 품목 중에서 중국이 수출 대상 1위인 품목은 불과 5개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반도체를 포함. 어떤 거죠? 제가 리스트를 한번 지금 뭐 자료를 좀 보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마 9월까지의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뽑은 거니까 사실은 올 연말까지 가더라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9월이면 사실상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일단 중국 쪽의 1위인 품목들은 보면은 1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인데 그 다음에 2위, 5위, 7위, 8위 품목이 다 미국이에요. 그 품목들이 제일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 이 두 개가 가장 금액이 크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수출 대상 1위 품목들인 거고 중국 쪽은 쭉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9위, 10위권으로 내려가서 석유화 계열들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뒤에 보면 반도체 소재 같은 것들 네. 소재나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나 공정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위권에서 두세 개를 제외하면 다 미국이 오히려 1위 품목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미국에서 정말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10에서 20%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쟁력을 좀 잃어버리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마진을 역마진까지 감수하면서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 공장을 지금 관세가 없잖아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주장인 거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미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서 아마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2차 전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책이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조금 문제가 오히려 덮치긴 하죠. 그렇죠. 보조금 폐지하겠다는 것들이 관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오히려 IRA법을 축소하거나 이제 폐기하는 것들이 더 큰 이슈인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사실 제가 분석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번에 올 때 한번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부분품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부분품으로 미국에 가는 건 없는데 완제품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미국에서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규제해서 중국의 중국의 미국 수출은 줄었는데 문제는 해외 그 수출 그러니까 다변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수출은 훨씬 더 늘고 그리고 그 해외 공장들에서 만든 것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더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지금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조차도 지금 관세 장벽을 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이미 선제적으로 배터리나 전기차는 해외 곳곳에 지금 공장을 짓는 상황인 걸 알고 있고 반도체는 아직은 아니죠. 중국이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뭐 캐치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컬 기업들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양지 메모리가 있는 거고 디램 같은 경우는 창시 메모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양대 산맥인데 그다음에 SMIC라는 파운더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다 중국에 있거든요. 대부분 메인이 중국에 있어서 근데 아마 반도체 공장을 해외에 거점 마련하는 거는 사실상 단기간에 쉽지는 않은 미션인 것 같아서 기술력 자체가 해외 시장, 이제 중국 자체에서의 그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거는 몰라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아직도 격차가 꽤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뭐 DDR4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창신 쪽. 그러니까 지금 DDR4가 아직까지는 물량으로는 제일 많은데 이제 DDR5 우리는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원래 신제품이 마진이 높으니까 이제 그 시장으로 이제 전환해가는 와중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DDR4가 포트폴리오상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최선단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가는 건 DDR5로 갈 수 있지만 중저가 제품 라인업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DDR. 왜냐하면 DDR4는 이미 감가상각이 다 끝난 제품이니까 그렇죠. 마진이 높단 말이에요. 판가는 낮지만 비용 절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양산 일드 같은 것들이 거의 100% 올라와 있는 제품이잖아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마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언급을 했던 것들 때문에 더 우리들의 관심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업체가 중국을 우려할 정도면 진짜 많이 따라온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궁금증인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여전히 기술력 차이는 존재는 한다고 보는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점점 실리콘 웨이퍼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자체가 한계에 다 가까우고 있다 보니까 선두주자가 후발주자의 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진을 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네. 선두 쪽에서는. 근데 후발주자는 아직까지 그곳까지 가려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큼성큼 따라가는데 장걸음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빠르게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보면서 그래도 중국은 결국은 이제 대부분들 내수 위주이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의 의존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해서 새로운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피해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했던 거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조차도 이제는 조금은 안정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지금 전기차를 보더라도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그 공급 과잉 상태가 벌어지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해서 살아남은 곳들이 결국 세계를 나가면서 전부 잡아먹어 버리니까 지금 뭐 미국은 장벽이 워낙 높아 못 들어가죠. 유럽 네. 쪽은 그 제1, 제2 업체들이 다 중국 업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파산 이야기들이 그쪽에서는 계속 전기차 그래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노스볼트 파탄 얘기도 또 네, 나오고 노스볼트 있고. 나왔죠. 네. 지금 근데 제가 반도체 일단 오늘 뭐 반도체가 메인이니까 할까. 그냥 전기차를 얘기하면 또 다음 다른 주제를 그래요. 한번 얘기 한참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아까 왜 이제는 제3국 시장에서도 중국이 경쟁자로까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들었던 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동향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는 수출액하고 수입액하고 금액 차이가 한 5배 정도가 났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뭐 수입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 9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5배였던 게 한 2.34배 수준까지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네. 그 얘기는 이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중국의 수입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거기에 절반 정도 수준의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물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로컬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 제품들이 시장을 갉아먹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런데 분명히 중국은 인건비도 싸고 여러 가지 정부의 보조금 받는 것들이 있어서 원가가 낮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더 저가로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다. 그때 심지어는 적자를 보면서도 밀어내게 할 수 있잖아요. 정부 그렇죠.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성능도 좋겠죠. 아무래도 성능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요가 둔화될 때 수요가 좋을 때는 비싸도 잘 팔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수요가 부진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구매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중국의 물량의 밀어내기 효과들이 한국 기업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최근에 분석을 하면서 저도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그 경계심을 이제 드러냈는데 그렇다면 일단 D램과 관련해서 뭐 DDR 말씀하신 대로 지금 레거시 쪽이라고 표현하는 이쪽이 또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위협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좀 경계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내부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봐야 명쾌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이 그냥 부문장이 전 직원들한테 발표했던 그 메일링의 내용 중에 일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 위기이고 어느 정도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짜 옛날같이 안주해서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뉘앙스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좀 반신반의하는 게 중국의 의존도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더 높거든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3분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래도 그 HBM 관련해서 HBM 효과가 크긴 한데 아직까지도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으로 가면 좀 더 그 기여도는 높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총액 팔리는 물량으로 하면 아직도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내년 말까지 되면 한 40%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상치기 때문에 3분기 할 때까지는 뭐 금액으로 아마 20% 내지는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나머지 대부분은 결국엔 중국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그러면 중에서 엄청 깎아먹었다라면은 그 역대급
서프라이즈 나오기 힘들죠. 아무리 HBM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왜 유독 삼성전자는 더 크게 영향을 받을까? 그 부분이 좀 의아심이 있긴 해서 정말 중국의 영향이 메인이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갸웃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우리 얘기했던 나눴던 거 얘기해보면 중국의 영향이 확실히 과거와는 틀려졌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특히 더 영향을 받을 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이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뭐 우리는 앞에만 보고 경쟁자를 보면서 준비하면 돼라는 게 이제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우린 샌드위치하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나오면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해서 막 정말 뭐 보조금 뭐 여러 가지를 형태를 통해서 막 유치하려고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뭔가 나서야 될 때 아닌가요?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마련했던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포함하는 이제 법안 개정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저나 다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이제 사실은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것도 필요한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냥 직접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자체가 바로 돈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재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그렇죠. 건데 지금 보면 올해 세수 펑크가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계속 연일 기재부 쪽에서는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반도체 쪽에 보조금을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정부 전체 한은이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산업 하나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 새 재원들을 배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100% 산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업으로 가도 산업 종류는 뭐 수십 개 수백 개인데 복지로도 일부는 가야 되고 안보로도 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언적으로 직접 보조금 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한테 큰 금전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내년 후년이 되면 가능할 거냐? 그것도 쉽진 않죠. 바로 이제 우리 예산국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여와 야구 메인이 뭐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주자라는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한 집중 공략해야 되는 전략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쪽에 더 많은 금액들을 이제 배분을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의 현안에 따른 것들이 또 우선순위 항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수치 개수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반도체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 이게 참 뭔가 그 정치권에서도 뭔가 단합된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 경쟁이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치열하게 돌아가는데 이러다가 우리 먹거리 뺏겨버리면 그것도 많은 또 악영향이 끼쳐지게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왔고, 한국의 위협적인 어떤 상황이 올 것이다 얘기했지만, 사실 좀 2, 3년 전까지만 해도 비웃었잖아요. 막 이상한 데다가 막 대출해준 부작용들만 이야기하면서. 헛돈 쓰고 있다는 네, 얘기가 많이 헛돈 나왔죠. 쓰고 있다. 네. 안 된다. 뭐 붕괴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결국은 뭐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렇죠. 중국이 보면은 이전에 LCD 그다음에 뭐 조선, 철강 다 마찬가지로 초기에 어쨌든 본인들이 이 시장을 장악해야 되겠다 맘먹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에는 거의 막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나오는 걸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급 과잉이 상당 부분 된 후에 자체적인 구조 조정을 하면서 그때 대비해서 규모화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술력 있는 애 위주로 이제 붙여버리면서 탄탄한 기업 몇 개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경쟁사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해 간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게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살짝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망하는 회사들 내버려두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기차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앞서서 결국은 물량으로 시작했지만 질적으로도 경쟁이 될 만한 큰 기업 몇 개를 살려두는 단계에 초입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아마 망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똘똘한 기업들을 통폐합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IMF 위기 때에 우리가 빅딜이라는 것들을 했던 것처럼 정부 주도로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기술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걸 뭐 정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유혹의 손길들을 분명히 뻗쳐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당장 중국산 제품이 나오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보다는 인력을 뺏기는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애국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남의 얘기할 때는 근데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연봉 1억을 받는데 저쪽에서 5억 줄게 와 그러면 정말 유혹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저한테 연락이 온 적도 없지만 가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도 뭐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하고 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게 얼마 정도일까라고 이제 나름대로 고민해 보긴 했었는데 저는 아마도 금액이 어마어마해도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저는 지금 가면 이제 엔지니어로서라면 전략 기획 쪽이 되겠는데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어려운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그렇게 되면 아마 완전히 매국노를 지켜버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여기까지 헤드급들은 좀 부담스럽겠지. 한국의 반도체를 위해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을 좋은 쓴소리를 해줘가지고 당신이 여지까지 리스펙을 해줬는데 중국으로 가버려를 하게 되면 아마도 저는 이제 한국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어렵게 다시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엔지니어들 그렇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사실 그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회사하고의 마찰 부분이 조금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현직 회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함 감수할 때 될 만큼의 금액을 제시를 한다면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주가와 관련해서 이번에 자사주 10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그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되줄 거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당장 그 발표라고 4만 전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5만 중반까지 바로 치고 그렇죠. 올라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기업이 7%가 오를 수 있나 하루에. 그 연속 이틀 올랐죠. 7% 그다음에도 또 6%.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미국 시장이라면 가능한데. 그치, 미국은 뭐 20%도 오르는데. 미국은 가능하죠.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이 뭐 10% 9%씩 오르는 게 예사가 아니니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서 단기간에는 확실하게 그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체험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과연 거래 기준으로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은 반짝 사는 듯 했다가 또다시 또 바톤이 개인한테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전반적으로 큰 손들,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과 투자에 대한 전략을 바꿀 만한 효과는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제 그가 이제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에 처져 있는 그 늘 말하는 세 가지 파운더리나 디램 본연의 경쟁력과 이제 AI 관련된 HBM 중에서 뭔가 하나가 터뜨려 줘야 돼요. 네. 확실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수준의 뭔가 됐구나. 그게 뭔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과 발표와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사실은 그 투자 심리 얼어붙은 것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좀 더 그 말씀하신 성장의 모멘텀을 위해서는 M&A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돈 가지고. 3조 자사주 소각할 때 이 3조 가지고 어떤 기업을 하나 제대로 인수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M&A 신봉자는 아닌데 이미 굉장히 5, 6년 전부터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M&A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강력하게 연초부터 엔비디아나 AMD 중에 하나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 어떤 무리수를 써서라도라는 게 그때였고 뭐 그때 인수했으면 게임 끝났고요. 그 엔비디아 인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할 거 없이 이미 1위로 그냥 양쪽 다 했죠. 했을까? 젠슨왕이? 근데 인수하는 게 쉬웠을까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2019년에도 이미 AI와 상관없이 그 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주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였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AMD 같은 경우는 그때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랬었죠. 인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사실은 뭐 AMD 기술력은 사실은 인텔과 견주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던 건 이제 ARM이었었죠. 2000년 초반에 나왔을 때 ARM 부분은 사실은 이제 반신반의는 했어요. 이것이 이 메리트와 이제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반신반의였지만 그때도 사실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개에 비하면 조금 좀 약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늦게라도 M&A를 한다면 이제는 AMD나 엔비디아는 물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 됐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M&A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D램 낸드나 HBM은 어쨌거나 본인들이 뒤쳤던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도 아직은 확보하고 있다. 이 인력들이 계속 스테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파운더리는 조금 다르다 봅니다. 이거는 현재 갖고 있는 본인들 리소스를 가지고 열심히 1, 2년을 노력하고 돈을 그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상을 타개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M&A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생존을 위해서 파운더 계속 할 거면 아니면 아예 접어라.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잊어버리고 없었다는 참 치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파운더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예상컨대 내년부터 연간 2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어쨌든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드랍 시켜버리면 차라리 그 돈으로 빨리 다른 쪽의 경쟁을 높인 쪽에 쓰는 게 맞다. 그런데 만약 계속 가져갈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M&A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기술 개발로 어느 세월에 인력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이미 뭔가 기술력 있는 기업을 어떤 포텐셜 있는 기업을 가져와서 바로 접목시키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사실은 기술력의 문제라면 오히려 개발해서 우수한 인력을 가져오면 되는데 파운더리는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파운드리에? 파운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회사가 전혀 모르는 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혼자 하겠다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파운더리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이나노를 남보다 먼저 만든다고 해서 고객이 내 물건 사가는 게 물건 사는 게 아니죠. 수주를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파운더리는 고객하고 굉장히 오래된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신뢰관계. 그렇죠. 그런데 그런 트랙 레코드 자체가 삼성전자는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시행점이 잠깐 높아졌던 거는 어떻게 보면 스필 오버 효과죠. TSMC 쪽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캐퍼가 이미 포화 상태가 돼서 할 수 없이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물량을 줬던 건데 줘보니까 이제 기대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다시 TSMC 돌아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과연 좀 더 인력을 몇 명 붙이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고객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자체가 생태계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가는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기존의 DRAM을 우리가 뒤따라잡기 위해서 했었던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 자체를 사실은 삼성전자는 현재는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람 잘 모른다라는 게 지금 진단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빠르게 이미 그 업력을 굉장히 오래 가져왔고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자기보다 지금 규모는 좀 작더라도 그런 베테랑 업체를 M&A를 해서 걔를 위주로 키워야 되는 거죠. 나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걔한테 붙이는 거죠. 거꾸로. 그렇지. 뭔가 그렇지.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주도가 아니라 나의 것을 그쪽에다 해서 그거를 키워주는 한동안 그냥 그 브랜드로 가도 상관없어요. 삼성 브랜드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친숙해지고 고객이 확보되면 뭐 그 다음에 사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때 뭐 본격적으로 완전 100% 자회사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거는 M&A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